예,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지요. 위믹스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가뜩이나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 코인 시장도 좀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 위메이드가 만든 그 코인인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한 8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상장 폐지 결정 어제 저녁에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코인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고 이 위믹스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한마디로 김치 코인, 우리나라 코인의 지금 대란입니다. 예, 자,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러의 전설, 이 유명한 이 게임 가지고 세계를 평정을 했죠. 특히 예. 중국 시장은 이 위메이드가 아주 선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영향력이 상당히 센데 그 게임을 운영하는 위메이드가 2017년부터 이 가상자산 예, 코인이라는 위믹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뜻의 WEMAD이고요. 위믹스라는 것은 썩는다 이런 얘기인데 예. 한마디로 게임과 블록체인을 섞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위믹스라는 이름을 장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위믹스를 갖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위메이드에 들어가서 이 돈 대신 이 위믹스를 지불하고 예. 캐릭터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예. 또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돌연 이 우리나라에서 이 위믹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종 김치 코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 중에서 메이저 빅4 4개의 거래소, 업비트 또 비썸, 코인원 이 4개에서 지금 협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닥사라고 같이 현재 그 금융권에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초대형 메이저 4개 회사인데요. 그렇죠. 이 4개 회사가 동시에 이제 위메이드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2월 8일, 4일 날 흔히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 가격이요. 지금 시세를 막 들어가 보니까 아피트 기준으로 한 700원대인 것 같더라고요. 700원대, 예. 700원대 초반이에요. 700원대 초반인데 요게 한참 높았을 때 28,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만 원 가까운 게 700원이 됐다. 그럼 97%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은 그 적립매매할 때 그 가격 같이 거의 뭐 전부 폭락 거의 그렇습니다. 다 예. 손실을 입은 상태인 거죠.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30% 이상 오르고 내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이 가상자산에는 그 제한이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짜리가 700원이 됐다. 예. 이러면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아주 그야말로 천변력의 날벼락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 이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에 관해서 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측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 이 가상자산을 만들어낸 위믹스, 위메이드와 그것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등의 주장이 다른데요.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주장에 따르면 이 위믹스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업비트에다가 내놓은 공시 서류에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 예. 그럼 이것은 사기고 투자자들을 보호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거래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시 의무 자체가 상장의 요건도 아니고 지금 공시 발행 물량을 공시하지 않은 많은 가상자산도 업비트 등에서는 거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꼭 찍어서 안 된다는 거냐. 그다음에 그리고 정확하게 왜 안 된다는지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공시의 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요청을 해도 이 업비트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런 기준을 맞춰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지금 이 공시를 어겼다. 그러니까 서류를 다시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갖다 줬는데 또 탈락이다. 이래서 이것은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갑질이다. 사실 이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헤게모니 쟁탈전이 상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장현국 대표, 이분은 현재 위메이드의 CEO인데요. 이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위메이드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갑질한 거다. 해서 법정 소송을 네.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 업비트의 소유 회사인 게 두나무거든요. 그렇죠. 두나무에 대해서는 한번 두고 보자. 절대 이번에 갑질을 좌시하지 않겠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주식도 그렇고 이제 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더니 이제 올해 1월에 상장될 때 13,000원 정도까지 갔던 이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95% 이상 폭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어떤 피해는 명확관한 것이고 또 지금 굉장히 어제 저녁에 이 발표 나고 나서 그때도 한 2,400, 500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뭐 몇십 프로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을 텐데 밤사이에 7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장영 대표의 얘기처럼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처분 신청 포함해서 모든 법적 대응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 대응이란 게 참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발행업체든 여기에 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규제나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의 잘못인지 그것을 법원이 지금 가처분 신청이나 또는 법적 소송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종전에 업비트를 상대로 또 다른 가상화폐 그 발행업체가 이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법원이 이유 없다고 기각을 시켰거든요. 물론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율권이 많이 보장이 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것이니까 과연 이것을 거래를 강제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대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위메이드 측 가상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위믹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측에서 지금 세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위믹스 입장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안 해도 좋다. 해외에도 얼마든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위믹스는 해외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 해외로 갈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인들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제품, 그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비트든 위메이드든 이 싸움이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위믹스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현재 발행한 것을 양을 금액으로 곱한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래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는 야 이게 왜 바뀌었냐라고 소명을 하라라고 위믹스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위믹스에서 최근에 다른 가상자산을 인수하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믹스라는 그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그 가상자산 대출소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유통 물량이 과연 담보로 맡긴 것을 유통 물량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대목에 서로 간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는 그 담보로 내도 못 갚으면 부도가 나면 결국 유통으로 돌아다닐 테니까 당초에 당신네들이 업비트에 얘기한 유통 물량하고 지금 이 보고한 거하고 시중의 유통 물량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위믹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담보물은
다른 돈을 받기 위한 담보물이지 그것은 유통할 수 없고 거래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 물량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업비트가 유통 물량에 대한 정의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감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법정 투쟁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이걸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장시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거라 좀 볼 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뭐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좌시할 수 없을 부분일 텐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네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가상 FTX라는 이 미국의 아주 거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네. 여기서는 아예 자금이 부족해서 고객한테 자금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빼서 다른 데로 쓰는 바람에 돈을 이제 코인을 못 돌려주는 그랬었죠. 이런 예.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FTX 사건이 일파만파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FTX에 가상 이 자산을 맡겼다가 못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객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 가상 거래소와 발행소에 간의 싸움. 이것은 가상자산의 시장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아주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같은 분은 이번 이딴 사건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의 익스팅트, 멸종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좌시할 수 없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파트 매수 심리,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이거 매매 수급 지수 100 밑으로 한참 내려왔다고 얘기했었는데 일주 전보다 지금 1.3%포인트 하락해서 67.9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일주일 전에 사상 처음으로 70을 돌파했다 해서 70을 돌파했다는 것은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랬었죠. 이번 주 나온 한국부동산원 이 정부 기관이에요. 여기 조사에 따르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을 좀 할 듯한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부동산 매수세는 살아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한국 부동산원이 2000년대 초에 2010년경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의 67%라는 숫자가 가장 낮은 것이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역별로 보면요. 변두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도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네. 서울의 동북권이라든지 서북권, 이른바 노도강 지역, 서북 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뭐 그 금리 인상이 좀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한파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냐 이 얘기는 뭔가 금리가 좀 내려오게 되고 시장이 좋아져야 이걸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매수 심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한파의 끝은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예, 결국 금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세는 아파트의 수요 공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 아파트 양이 많다든지 무슨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는 사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금리가 일단 속도 조절 단계에는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속도 조절이라는 게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고원 금리가 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올 것인데요. 금리 인하 올 때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온다는 신호가 있으면 그때는 좀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상은 뭐가 결정하느냐? 결국 물가 지표가 결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그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